일단 이 모의고사는 등급 것을 보면 야, 너 왜 등급을 잘못 써놔? 1등급이 92점까지고 2등급이 84점까지고 3등급 75점까지죠. 그 정도 나왔던 모의고사 그냥 저냥 요만하고요. 등급은 일단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38번입니다. 38번은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문제에서 이거는 뒤에 38번도 그렇고 39번도 그렇고 이 두 개 오답이 높은 이유가 일단 38번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해요. 실제로 복잡하긴 하고 두 개를 좀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 자체를 시간 없어서 거의 찍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시간 안에서 볼 때 오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문학에서 오답률 가장 높았던 거는 42번하고 45번 이 두 개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 지문인데 이게 지금 지문이 생각보다 되게 길죠. 앞에 소설 깔리고 뒤에 시나리오 깔리면서 실제로 시간 자체가 안 배대기가 좀 빡빡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등급 정도는 애들이 괜찮아도 지금 4등급 것 자체가 거의 63점 정도니까 실제로 뒤로 갈수록은 시간 되게 빡빡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법은 오답률 높은 문제가 크게는 없는데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는 14번. 14번은 이제 중3 배우긴 했지만 문제가 그렇게까지 쉽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좀 같이 봐야 될 문제가 13번 정도. 13번 문제도 형태소 분류를 실제로 하면 답은 되게 쉬워요. 근데 형태소 분류를 조금 못했을 때는 문제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갈립니다. 쉽지 않아. 남긴다 진짜. 경고 지금 몇 번 했어? 그치?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13번은 사실 문제는 되게 쉬워요. 밑에서 자립실질 뭐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두 개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를 쭉 나누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기본형에서 결국은 형태에서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좀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고2부터는 13번 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형태에서 단독 문제 안 나올 거고 1학년까지만 이 문제가 단독적으로 나올 겁니다. 2학년부터는 이게 합성어나 파생어나 이런 것과 결부시켜 나올 거고 일단 전체는 조금 그런 편입니다. 일단 그런 정도가 들어가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작품 하나가 그 32번 쪽에 있는 손미인곡. 일단 이 작품은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2학년 때 한 번은 할 거고요. 일단 중학교 때 2학년 때 손미인곡이 일단 내신에 한번 들어가긴 해요. 현재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요. 뭐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철이라는 삶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가사 나올 때 고3 때까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작품을 무조건 배울 사람이고 실제로 모의고사 1년에 어쨌든 고3까지를 볼 때 한 번씩은 나오는 사람이라서 일단 이 양반은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그 정도네요. 이것도 지금 전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자, 15번까지 해서 11부터 15 사이에 문법에서 혹시 질문한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만약 없으면 13번, 14번 두 개만 해결하고 갈 겁니다. 12번? 자, 그럼 12, 13, 14 이렇게 세 문제만 볼게요. 자, 12번에 A를 바탕으로 단어로 분석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A만 볼게요 한번. 자, 한편 명사명사가 결합해서 합성명사가 뭐야? 뭔데요? 뭐가 뭔데요? 네가 뭔데요라고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네가 갑자기 문 열더니 뭐야? 뭐야? 왜 저 빼고 그랬어요? 어? 내가 온다고 했는데. 뭘 널 빼려고 뭐 이상한 생각. 원래 너는 내일 오는 거였잖아. 저 내일 못 와요. 아니 그러면 못 온다고 하든지 아니면 못 온다고 예처럼 얘기를 하든지 그냥 못 왔다고 늦게 오면서 문 열면 내가 뭐 해라고 물어보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묻고 싶다. 근데 저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그냥 오늘 안 볼게요. 그냥 같이 봐. 지금도 복상이 그렇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그래 방금 얘기하잖아 진짜 이상하다고. 내일 안 오는 거보다 오늘 낫잖아. 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어차피 갔다 몇 시에 올지 모르잖아. 사실은 6시면 오긴 하지 정상적이면. 근데 6시 끝나고 뭐 오고 싶냐? 나 같아도 안 오겠다. 내일은 니네 학교 말고 얘네 학교. 얘네 내일 그거 하거든. 현장 체험 왔어 뭐 이런 거 하거든. 니네하고 똑같은 데가.
저 여기 얘네 에버랜드 가지 않을까 느낌상 2학기 때? 얘네 에버랜드 가거든. 뭐 비만 안 오면 잠깐 크게 끊어졌잖아. 무단으로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네. 귀신의 짓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어쨌든 다시 합성명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합성명사라는 게 말 그대로 명사명사가 결합했으니까 합성어이면서 명사란 얘기예요. 자,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중간고사에서 된소리 되게 배우긴 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콧등은 콧등으로, 손바닥은 손바닥 발음된다. 이때 코와 등처럼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렇죠? 코의 맨 마지막은 모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한자어끼리의 결합이 아닐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리고 이건 된소리 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이시옷 표기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이시옷 표기를 볼 때 사이시옷은 뭐 할 수 없어? 발음에서는 할 수 없죠. 왜냐면 중간고사 범위대로 보면 음절의 끝소리 끝이 간에 기역, 미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응, 이응이기 때문에 시옷은 실제로 소리 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디귿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좀 된소리 되기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된소리 되기는 두 단어가 대등 관계일 때 잘 일어나지 않지만 앞말이, 뒷말이 시간, 장소, 용도 등을 나타낼 때 잘 일어난다. 그러면 조건을 줬죠. 시간, 장소, 용도 등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사이시옷을 표기해서 된소리 되기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돼 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을 쓰지 않죠.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죠. 그러니까 중세에도 관형격 조사가 있긴 한데 현대국어와 모양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손바닥은 중세국어에서 손, 시옷 뭐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표기되는데 손의 바닥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용도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시옷의 흔적이 손바닥을 거쳐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되게 된 것이고 의문환경의 같은 손발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유는 손과 발은 관형격 조사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손과 발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으로 꾸며주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굳이 된소리 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2번에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공부방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이유는 뒷말이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공부하는 방이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실제로 된소리 일어났죠. 너 이상한 데 보지 말고 어디 봐. 정신 못 차려. 이강하고 있잖아. 왜 그래? 내가 지금 써놨잖아. 이강이라고. 오늘 이상하게 못 가. 정상적이잖아. 지금 굉장히 예민하거든 내가. 그럼 아까 전에 그 2강 물어보신 거예요? 당연하지. 넌 일강 적은 거지? 3강인데. 상강을 왜 상강을 투어까지 하면 되잖아. 이따 이강 다시 접근해. 아이 거참. 알았어. 오케이. 오늘 릴렉스 하자. 지금. 날씨가 흐려서 허리가 뭐 무릎이 아파서 지금 약간 예민해. 나이병이야. 두 번째. 아랫집에서 시옷 받침을 표기한 것은 맞죠? 왜냐면 아랫집에 시옷 받침을 표기했으니까 콧등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과 같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쵸? 콧등도 실제로 사이시옷을 표기했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랫집인 뭘 얘기한 건데? 장소죠, 장소. 그 다음 세 번째. 콩밥과 달리 아침밥에서 된소리가 일어난 이유는 아침이 뒷말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콩밥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근데 아침밥에는 된소리가 일어났죠. 그러면 아침이란 시간 자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분명히 시간, 장소, 용도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논바닥과 다르게 논밭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합하는 두 단어가 대등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논밭과 손발 둘 다 대등관계예요. 대등관계일 땐 굳이 시옷을 표시하지 않는다. 나왔죠? 근데 마지막 불고기에서 물고기와 다르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중세국어에서 불시옷 고기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고기와 물고기를 보면 둘 다 뭐 했어요?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불고기는 하지 않았죠. 불고기는 안 했어요. 그럼 불고기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물고기는 사이시옷을 표기했죠. 위에 있는 얘기가 맞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불고기에서는 시옷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아까 분명히 지문에서 시옷 자체의 흔적이 거쳐서 된소리 되기가 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된소리 되기를 안 했다는 건 시옷 자체가 처음부터 안 쓰였기 때문에 그 흔적도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추론해버리면.
그러니까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불시옷 고기로 분석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분석되면 어떻게 했어야 돼? 된수리 표기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지문에서 볼 때 시옷 자체의 흔적 자체가 된소리 되기로 결국은 바뀌었다고 나왔잖아요. 아까 A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냥 불고기가 이렇게 불고기 자체로 그냥 쓰였다는 건 여기에는 처음부터 뭐가 없었던 거야? 시옷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시옷이 있었으면 뭐 했을 거니까? 된소리 자체를 써야 될 거니까. 그러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어울리지 않지만 이건 어울린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쓰이지 않지만 과거에 분명히 이렇게 시옷 자체가 붙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식화되어 있죠. 시옷 자체가 붙을 수 있는 거면 된소리되게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된소리되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관화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13번은 일단 이거를 나눠보긴 할게요. 우리 아기만 맨발로 잔디밭에서 놀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현대소로 분류하면 기본 나이는 일단 어들 단위로는 먼저 나눠야 되죠. 그죠? 나눠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조사죠, 이 두 개는. 그럼 나눠야죠. 자, 잔디밭에는 어떻게 나눠야 돼? 기본 잔디는 하나의 명사니까 나누고 밭도 하나 나누겠죠. 에서도 조사니까 그냥 하나로 나눠요. 그럼 얘 마지막 어떻게 돼? 이렇게 나눠야죠. 과거 시제 어미니까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는 무조건 자립이죠. 자립이에요. 아, 여기도 나눠야죠. 얘가 발로. 그 다음 얘도 자립이죠. 얘도 자립이고 얘도 자립이에요. 명사들이니까요. 자립된다는 건 무조건 뭐? 실질 형태소란 얘기죠. 의미가 있으니까 자립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여기 있는 조사들은 다 뭐야? 조사들은 의존이고 의미가 없으니까 형식이죠. 형식이니까 실제로 의존적으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놀았다 같은 경우는 이게 어간이잖아요.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실질 형태소이지만 반드시 어미가 필요하니까 의존이죠. 얘네들은 둘 다 뭐예요? 어미죠. 어미는 의미가 없으니까 형식이고 형식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다른 거에 붙었을 수밖에 없죠. 이것까지 가능해요. 자, 이제 마지막 이거. 자, 맨발은 질문 하나. 자, 지학생 그 맨발을 합성할까요? 파생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합성어. 자, 일단 파생어예요. 뭐 틀릴 수는 있죠. 어차피 근거는 가정이니까 맨발 자체가 얘가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얘가 접사예요. 그리고 얘가 어근이고요. 그러니까 어근 접사 결합됐으니까 파생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사는 어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뭐가? 형태소의 기능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의존이고 형식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접사인지 아닌지 뭐 합성한지 이것까지 제가 다 설명하긴 그런데 왜냐면 그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파생어기 때문에 접사라면 반드시 이렇게 오라는 얘기죠. 이게 어근이라면 당연히 자립이고 실질이겠지만. 자, 그러면 13번 1에 볼 때 우리는 우아리로 나누면 뜻이 하나쯤으로 하나의 형태소이다. 방금 확인했죠? 아기만은 아기와 만을 나눌 수 있으며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눴죠. 그 다음 맹과 발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형태소문제 안 써도 알긴 알아요. 왜냐면 그것까지를 디테일하게 묻는 게 아니니까. 네 번째, 잔디밭은 잔디와 밭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그렇죠? 하지만 놀았다는 세 개로 나눠야죠. 놀과 앉다, 다로. 왜? 기본형 자체가 이거 놀다잖아요. 그럼 원래는 형태도 두 개인데 이거는 시제를 보여주는 거죠. 시제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어미니까요. 그럼 어미가 두 개 쓰인 거죠. 예를 들어 어미의 종류들을 보면 두 개가 좀 다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선어만 어미죠. 시제를 얘기하는 얘는 뭐예요? 어만 어미 또는 조결 어미죠. 같은 어미라 그래도 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것까지 좀 복잡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넘어가세요. 14번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긴 한데 또 몇 달 지나니까 머릿속에 없을 수 있죠. 자, 14번 보기의 삶의 참고에서 안긴 문장에 대해 이해한 것을 적절한 것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암긴 문장이라고 얘기하며 이 암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암긴 문장, 아는 문장 나오면 종류가 뭐 있어? 은비야? 생각나는 거 있어? 정신 차리고.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나오면 종류가 5개 있는데 얘기할 수 있어? 예, 못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을 볼 때 암긴 문장이나 아는 문장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양 자체를 보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어 서술어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 또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바깥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얘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안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겨 있는 거죠, 얘한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다 뭐로 얘기해요? 절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3 때 보면 여기까지 그냥 보면 이런 걸 배웠죠. 명사절, 그 다음 뭐 부사절, 그 다음 뭐 세 번째 뭐 관형사절. 이걸 학교에 따라서 관형절로 배우는 학교도 있고 관형사절로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서술절, 그 다음 마지막에 인용절. 이미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중3 배우기 때문에 굳이 절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지만 결국은 절이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뭘까요? A는 소리도 없이가 뒤에 있는 나갔다를 꾸미죠. 서술어 꾸미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사건이다가 사건임. 그럼 명사모형처럼 바뀌었으니까 명사절이죠. 근데 부사절은 무조건 부사어로 쓰일 거잖아요. 근데 이건 명사절이지만 명사어란 게 없죠. 뒤에 뭐가 붙었어? 을이 붙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면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을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 시 자체를 보면 시당에서 산이 뭘 꾸며? 수박을 꾸미죠. 그러면 명사 꾸미는 거니까 얘가 관형사절이죠. 관형사절은 당연히 뭐로 쓰여요? 관형으로 쓰이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자, B만 제가 써볼게요. B에 보면 다 안 쓸 거고 맨 마지막에 범임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범인임도 깨달았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을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제가 도로. 그러면 이거 문장 성분 자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보조사 분명히 외우라고 그랬죠. 있는 반도까지밖에 정도는. 보조사가 붙어도 뭐한다? 원래 붙을 수 있는 격조사가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붙어도 얘는 어차피 목적어예요. 이걸 얘기한 이유. 하반기 모의고사부터는 격조사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거 중3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일부러 범인임만, 범인임도, 범인까지 이런 식으로 보조사 조금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기본적인 격조사를 외우고 있던지 반대로 보조사를 외우고 있던지 어쨌든 조사들은 시험에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외우긴 해야 돼 결국은. 왜냐면 보조사하고 격조사가 뭔지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1번 A에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 아니죠. 소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리가가 주어, 없다가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가 대신에 지금 도를 썼죠. 보조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B는 부성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B는 방금 확인한 대로 목적어의 기능을 가지게 될 거니까요. 세 번째, 시의 암긴 문장은 밑줄에 얘기하는 거죠. 밑줄 안에 관용어는 없죠. 왜냐면 산 자체는 실제로는 사바 자체가 산이 되는 건데 얘는 실제로 원래 관용어가 아니잖아요. 기본형 자체를 따질 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A의 암긴 문장은 나갔다라는 용어는 수식하고 C의 암긴 문장은 채문을 수식한다. 그렇죠? 수박을 꾸미는 거니까요. 그러면 용언의 종류는 동사명사가 있는 거고 최근의 종류에는 명사, 대명사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품사 전반적인 걸 조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마지막. 그럼 얘도 정답이 아니겠네요. B의 암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고 B의 암긴 문장 안에는 없죠.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이 안에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전체의 목적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시의 암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뒤에는 맞아요. 시 자체에서 볼 때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다. 이거의 정확한 풀네임의 문장은 이거죠.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사다. 이게 원래 정확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목적어가 문장 전체에서 두 번 쓰이니까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문장이 이상하죠.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다. 도대체 뭘 산 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원래 들어간 건데 견문장 되면서 생략하고 있는 거죠. 요것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좀 써먹을 게 많습니다. 일단 문법은 요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하세요. 그럼 그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할게요. 몇 번부터? 아, 그냥 16부터 마지막까지 다요. 네, 지금 부담 기보다 되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28번. 28번. 또 있을까요? 네, 32번. 32번. 하나님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저도 28번이었어요. 28번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하나 더 해주나요? 네, 하나 더 하세요. 똑같이 하나 더 하세요. 저 35번. 35번. 일단 이렇게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질문 안 들어서 안 할 거기는 할 건데 38번은 다 맞은 거야? 신기하네. 하나님 너 정말 알고 38번 맞았어? 찍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진짜? 진짜요? 그래? 네. 그럼 일요일날 하나한테만 38번 확인시켜야지. 왜? 네가 못하면 나영이도 하겠지. 네. 자, 28번 쪽을 봐보세요. 그러면 자, 기본 상식 하나는 얘기할게요. 그 뭐냐면 수군가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근데 수군가라고 해서 이 가는 뭐냐면 노래죠. 노래예요, 기본 라인은. 그죠? 그러면 얘는 원래 볼 때 우리가 이런 거 듣잖아요. 뭐 그 토별전이나 아니면 뭐 별주부전 뭐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가 자체가 나중에 소설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냥 판소리고, 나중에 혹시나 뭐 수군가처럼 춘향가 춘향전 이렇게 바뀌는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판소리가 나중에 유행을 타서 소설까지로 정착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수군가라고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토별전이나 뭐 토끼전이나 뭐 별주부전이나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요. 가라고 들어가는 건 노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안일이, 중중몰이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왜냐면 노래로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빠져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근데 수군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긴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말 그대로 수군가 자체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토끼가 별주부에다 속아서 용왕의 약으로 대신 자기 간을 쓸 뻔하다가 지혜를 발휘하고 세상에 다시 빠져나온 이야기. 전체 큰 틀은 그런 건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은 결말이 다릅니다. 이것도 결말이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니네가 받는 자만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매가 나오는 결말,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고 매가 없는 결말도 있고요. 호랑이가 나오는 얘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북이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 별주부의 부인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닌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뒤에 보면 하타나 뭐 의원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 토끼가 실제로 도망가면 그냥 도망간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자기 똥을 싸면서 그 똥을 가지고 야 이거 약이니까 용왕한테 먹여 그랬더니 그 똥 먹고 정말 사는 결말도 있고, 아니면 자라가 약을 못 구하니까 안 되겠다, 나는 돌아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도망가자 해서 그냥 도망가는 결말도 있고. 그래서 결말 자체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지역마다 원래 판소리 기본적으로 선언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꽤 이설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 정도 본 겁니다, 실제로. 나머지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춘향전 같은 경우 춘향이가 실제로 해피엔딩이 안 되는 결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형제파트도 마찬가지고. 자, 28번 같은 경우는 기억을 선정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해나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어놓은데, 기억은 앞에 A 다음에 나오죠.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경류 중에 세상을 나가서 토끼 천년 토끼간을 얻어 지밀병을 구원할 자 누가 있나뇨. 자,
이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용왕의 심리가 있죠. 사실은 두 가지일 수도 있고, 기억을 통해 알고 있는 용왕의 심리는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째,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죠. 자기 살고자 해서 아무 죄도 없는 토끼를 죽이는 건 너무 뭐예요?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는 용왕의 횡포도 보이죠. 내가 살고자 멀쩡한 게 나한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토끼를 죽이려고 해? 이건 나쁜 애죠. 이런 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나오죠. 단계를 볼 때 1단계 후보 추천, 거북 단계 조개 내기 자라, 2단계 적합성 검토, 적임자와 적임자 아님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라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바다밭 즉 육지로 나간다. 이런 내용이잖아, 기본 라인은. 그러면 1단계에서 단계와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 그런 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 갖고 찾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내용에서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다음에 보면 좌우신한테 서로 보기만 하고 쭉, 근데 이거 지금 시간상 다 읽기 그래서 기억에서 중몰이에서 안일이까지 내려오세요. 그러면 기억에서 중몰이 안일이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때 해운공의 반개가 10발짝을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 공손하게 엎드리더니 장담하여 말을 하는데 신의 고향이요 신의 세상 고향 세상이라 청림백개 산천도 가만히 몸담그고 천둥만한 바라보니 산토끼 단토끼 안면이 있사오니 자기는 본 적이 있으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님의 가는 허리를 다드득 안하다가 대왕정께 바치겠나이다. 그럼 반개는 뭐 했어? 스스로 자기가 나가서 바친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보기엔 좀 그렇고 좀 더 봐야죠. 자, 그리고 내 말이 그러나 내 눈 속에 허망하게 폭소답게 왔다 가자 하니 가다 뒷걸음자였더니 저리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28번에 2번에 볼 때 나오지. 2단계에서 용왕은 단계에 눈이 솟아있어 다른 동물들 눈에 띄기 쉬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건 맞는데 방금 읽은 대로 보면 다른 동물들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말 자체를 볼 때 네 눈이 허망하게 꼭 쏟아서 왔다 갔다 잘하고 네가 뒷걸음질 잘하는 거니까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잘하는 뭔지 몰라도 정답이 2번이 나오죠. 흐름상. 그리고 다시 1번을 확인하는 게 어디냐면 26번 문제 바로 왼쪽을 보세요. 그럼 안일이에 나오죠. 한참 일이 결정 못하고 있을 적에 저 엉떴던 뒤에서 한신아 나오는데 영떴던 뒤로 한신아가 들어온다. 눈 잡고 다리 짧고 못 깨고 주둥이는 까맣게 불이 갔구나. 등에는 반필 찌고 앙금앙금 기어건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상수를 올린다. 그리고 보니까 자라였다. 그리고 중요한 다음에 상소 보시고 칭찬한다. 그러면 자라도 자기가 직접 상소 올려서 용왕이 칭찬받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자체를 볼 때 반개하고 자라는 쪽수 자체가 다른 페이지에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각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1번이 다시 정답이 아닌 게 확인되죠. 그래서 정답 2번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실 나머지 문제도 정답 일치상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실제로 꽤 걸립니다. 이 문제가. 3점 준 이유가 각자들 이야기, 단계 따로 따로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2번 같은 경우는 단계 자체가 적임자가 아닌 것 맞지만 가정의 문제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똑같아요. 3번 같은 경우까지만 봐볼게요. 한번. 이거는 조개가 휠주와 서로 물고 싸우다가 인간에게 잡힐 것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게 앞에 내용 보면 그 앞에 쪽에서 안일이 낮은머리, 안일이 중머리, 안일이 중머리, 안일이 중머리. 그러니까 밑에서 앞에 쪽에서 밑에서 중머리 보면 나와요. 당첨자 조개가 어떠하뇨? 정원이 어쩌는데 이 정원이 잉어를 얘기한 거예요. 당첨자 조개는 철갑이 꿋꿋 당신 자주가 좋사오나 예그레 이기를 휠주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고 했으니 세상 애를 나가면 휠주란 새가 있어 수를 펄펄 날아들어 휠주는 조개에 물고 조개는 휠주가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하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을 것이니 보내지 못한다. 여기 확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8번에 2번 놓치면 답변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가다가다가다가 하고 따로따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들이 되는 거고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자진몰이에 이런 말 나와요. 수분장맥이는 어떠한가? 정원이 어쩌어대 맥에 수염 길고 입냄새, 입이 크고 풍채가 좋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침량이 너무 고로 세상을 나가면 요깃감 얻으려고 조그만 산초도 이리저리 기대적에 살이 쓴 어음들이 비바람이 불어도 들어가지 않는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4번 내기는 탐시 때문에 잡힐 것이면 정리하나 주냐인데 여기서 확인돼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그냥 여기 볼게요. 다. 이 5번에 자라가 선정된 건 망복이잖아요. 인간에게 잡힐 능력 없다는 자라의 규정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고 있는데 자라가 어디서부터 나와? 중략 바로 위부터 나오죠. 그럼 중략 다음에 나오겠지. 중략 다음에 이런 말 나오죠. 용왕이 상소받아 보시고 칭찬을 말하되 신하라 별주부가 신하라 충신이나 별주부가 충신이로다 참으로 충신이다.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의 공익법이 된다고 하니 그 안이 원통하고 별주부가 여쭤보되 소신은 내 반이 갇혀 있어 강상이 높이 떠 망고기를 자라와 인간에게 잡힐 걱정이 없사오나 바닷속에 태어난 토끼 얼굴을 모르니까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정확하게 28번에 5번 확인됐죠. 망고기 자란다 여기 나왔잖아요. 얘가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문제 보면 산문에도 소설 같은 데도 자꾸 이 내용의 일치성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 내용일성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전 문제 한 5개년 이전에는 그냥 순서대로 가요. 근데 이 문제만 봐도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지어 반개는 여기 있는데 자라는 중량 바로 위에 나오니까 요점에 위치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난이도라고 집어넣으면 어쨌든 그 난이도에 우리가 적응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볼게요. 32번은 일단 송민국을 제가 전체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뒤에 있는 주홍술까지는 전체 해석 안 하고 필요한 데는 좀 보겠지만 내용이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웃어? 내일 놀러 가는 거 기뻐? 그런가? 그래, 우리 어릴 때 많이 놀아. 이제 나이 들면 무서워서 못 가. 서울랜드 두툼면 먹고 사니까 못 가고. 혹시 32번에 5개 선지에서 모르는 말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그거 있으면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혹시 단어에서 모르는 거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 이거지. 오케이, 알겠어. 사실 이거 단어 좀 모르는 거 없으면 이 문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네 형님 이번에 점층법 설명해봐.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점층법. 점점 이렇게 쌓이는 거죠. 뭐가 쌓여? 먼지가? 내용이? 좀 부족한데? 살짝 부족한데? 하나 패스. 점점 그 의미를 강조해 나가는 거. 그렇지. 의미 강조. 그냥 내용이 싸우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는 게 그래서 점층은 의미를 점점 쌓는 거니까 너, 나, 우리, 나라, 민족 이렇게 가는 거 의미가 좀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고. 그냥 쌓이면 열거하고 차이가 없잖아. 철수, 영희, 영수 이렇게 되는 것도 쌓이는 거니까 그러면 점수를 받으잖아. 아니라고. 그리고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게 정강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강자가 쓰기 때문에 강하다가 아니라 이거 내려갈 공터입니다. 한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안다는 전제에서 송민국을 제가 해석할게요. 송민국은 사실 그 33번에 보면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연궁가사는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을 가리킨다. 가사도 시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송민국은 정철이 정쟁으로 인해서, 정쟁이 뭔데? 단과싸움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관직으로 물러난 이후에 낙향했을 때 쓴 연궁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연궁가사라는 건 뭐냐면 신하 자체가 임금을 있을 때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궁가사 자체를 혼자성으로 하면 연군지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를 보면 전혀 왕에 관한 말도 없고 신하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따 얘기하긴 할 건데 이 신하 자체와 임금 볼 때 얘를 미인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때 미인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로 치환돼서 이야기를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좀 그렇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좀 그렇고 그 당시에는. 왜냐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송미곡이라고. 이거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미곡이라고. 그럼 미인 자체는 꼭 노래라는 얘기고 사모한다는 거니까 그 사모하는 소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엮어서 시험에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이때 미인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인이란 말을 남자고 여자 둘 다 붙였는데 지금은 여자만 붙이는 거니까 의미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거를 2학기 때 중세국어 할 때 배울 건데 의미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굳이 임금을 남자로 하고 자기를 여자로 했냐? 가사는 조선시대서였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 왕을 여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로 만들게 되면 남성 중심사회에서 임금을 하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여자로 바꾼 겁니다. 임금을 왕으로 하는 거고. 이제 기본 라인은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고, 정철이 원래 한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한국사에서는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혹시 있나요? 한국사 책에 나오나요? 한번 들어는 봤나요? 안 들어본 게 맞아요. 니네 한국사 책 자체를 보면 이 사람이 빠져있을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한 명이도 모를 정도면 정철은 더 안 나오죠. 유성룡은 알아? 네? 이게 니네 문제라고 하기에는 한국사 자체의 수업이 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한국사는 더럽게 겉핥기식으로 하고 쉽게 가면 축파집수 껍질만 먹게 하고 아니면 한국사 쓱 하고 다네 끝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사 자체를 국어에서 들어올 때는 상당히 미시적 관점이나 신화적인 심리학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목적은 두 가지예요. 방파싸움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물러나서 낙향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임금을 그리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야? 다시 정치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임금에 대한 비판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임금을 비판하면 임금이 이런 싸가지 대서는 계속 거기 있어. 안 물러. 이럴 거니까 임금님 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임금님의 영원한 오른팔입니다. 따란따란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이 임금에게 다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시는 실제로는 두 명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대화체처럼 움직이는데 시기 때문에 큰 다음에 이런 게 안 보이긴 해요. 자, 세 줄까지가 한 명이 얘기한 거예요. 저기가는 저것이 본 것 같구나. 저 여자는 얘기죠. 저 여자 왠지 내가 본 것 같아. 천산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가 다 져는 날에 너 누구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줄까지가 한 명이 물어본 거야. 너 백옥경을 이별하고 어디가? 은비야 이거 찢어지겠어. 그리고 백옥경은 밑에 나오는 옥황성을 지는 궁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옥황성제액이 나오면 들어가는 학문이나 종교가 뭐가 나와? 도교죠. 그리고 옥황상제 옆에 있었으니까 얘가 실제로 뭐야? 선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옥황상제처럼 보이게 쓴 거고, 여기는 이제 치환시킨 거예요. 직접적으로 왕이란 말 쓰지 않지만. 자, 네 번째 줄은 실제로 다른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 들은 여자. 너였어? 지금부터 내 이야기 들어봐. 그래도 이거 현대풀이 좀 많이 해놨어요. 내 얼굴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까만 했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줄부터가 실제로 임하고 헤어진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자,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시니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던지 이미 당기신 얼굴빛이 이전과 좀 달라졌다. 그러면 내가 헤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양과 교태를 너무 많이 부려서 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유도 참 버라이어티하네. 그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 근데 아양과 교태를 부린 것 자체가 정말 산 같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과장이죠.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이 있겠는가? 서러워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다음 요건 써볼게요. 조물의 태시로다. 이거는 위협을 좀 해야 돼요. 조물은 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직역하면 신 자체를 원망한다.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서러워서 풀어보니 조물주가 만든 운명 탓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조물주가 이렇게 내 운명을 만들어줬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서 이 문장에는 조물주 자체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그냥 운명을 탓하는 거죠. 이거 꼭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이게 직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역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자, 그때 다시 처음에 물어본 여자 얘기하죠.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 다시 헤어진 여자가 얘기해요. 나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할 날이 몇 날이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중략 이전에 보면 헤어진 이유, 헤어진 다음에 내가 님을 얼마나 떠올리고 있는가,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략 다음. 반벽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아져 있는가. 그러니까 등은 되게 밝은데 나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림에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했으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략에는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돌아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힘이 다해 풋잠이 잠깐 드니 어느덧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보았다. 그럼 꿈은 뭐가 된 거야? 꿈에 님을 봤으니까 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꿈에서 님을 만났어요. 자, 근데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마음의 멀군 말씀 내가 실컷 아뢰고자 하니 눈물이 이어져 나오니 말씀인다 의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오니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그럼 여기서 닭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꿈을 깨버렸잖아. 님한테 할 말도 못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야. 나쁜 애 이런 느낌이잖아. 얘 때문에 깬 거니까. 아, 허무하구나. 이미 어디로 간단 말인가. 꿈이 깼으니까 되게 허무하다 느끼는 거죠. 바로 일어나 앉아 참으려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결국 자기 불쌍하다는 거죠. 사실 꿈에서 보면 님한테 뭐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건 뭔가 노리는 게 있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 그리고 이게 나중에 누가 볼 거야? 결국은 임금한테 들어갈 시가 되는 거죠. 자기 목적 알리기 위해서는. 그럼 딱 이렇게 보면 얼마나 나한테 마음이 지나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좀 더 애절함을 주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차라리 사라져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추고 싶구나. 그럼 여기서 나골은 뭐야? 차라리 사라져서 내가 이거 된다. 그럼 자기의 뭐야? 분신이죠. 내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거니까. 근데 맨 마지막 줄은 다시 첫 번째 물어본 여자가 얘기한 겁니다. 각시님 달대지 말고 그냥 구준비가 돼버려. 그럼 이것도 분신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왜 나걸대지 말고 구준비가 되는 거래? 구준비가 더 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나걸은 멀리서 보는 거잖아. 근데 얘는 가까이 보는 거니까 이런 거보다 이렇게 돼버려. 그 얘기는 뭐야? 작가가 결국은 여기에 되고 싶은 거죠. 난 님에게 소극적으로 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 그럼 차이점이 생기죠. 얘는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이고 얘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님 곁에서 정치하고 싶습니다. 되게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럼 32번. 처리적 표현이 가해서 보면 뭐가 있어? 세 번째 줄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여기도 의문형음이 쓰이긴 하지만 이게 중량에서 바로 위에 보면 물 같은 얼굴이 편한 날이 몇 날이나 있겠는가? 그럼 내가 없으니까 편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서리법 나오죠 이미. 그리고 중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줄 올라와도 사람을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이 있겠는가? 그럼 사람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이라 허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서리법이죠. 자, 나에서는 서리법 어디 있을까? 나에서는 서리법은 리을 바로 위에 나와요. 아니면 디귿 바로 밑에. 풍랑이라는 거 써있는 디귿 바로 밑에 보면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기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둘 다 서리법 나왔죠. 정답 1번.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맨 마지막 줄에도 나오잖아요.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는가? 나는 위태롭지 않아. 이런 거니까 서리법이 각자 2번씩 나와요. 그래서 정답 1번 나옵니다. 점층적 표현은 가만 봐도 안 나와요. 그냥 가만 맞춰보면.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다양한 감각적 침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가는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만 나에서는 다양하지 않아요. 나에서는 감각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시각밖에. 그러니까 다양하다가 안 맞아요. 3번. 그래서 3번이 함정. 그래서 3번까지는 그래도 많이 접근한 거예요. 이 정도면 꽤 잘했다. 하지만 2번, 4번, 5번은 좀 심하다. 이런 얘기죠. 4번. 단어적 진술은 둘 다 없습니다. 그 다음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현실 비판의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둘 다 없어요. 앞에 가만 봐도 이건 님에 대한 그림이지 현실 비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에서 명령적 어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어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자, 35번. 35번은 나의 기억적 미움을 이해하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홍설은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보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짧은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읽을게요. 일단 이건 글의 종류는 수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전문이에요. 손님이 주홍에게 물어보았다.
그대가 배산안에 고기를 잡자고 하더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더니 팔 것이 없고 백사공이 노릇을 한다고 하더니 물 가운데 있어 오감이 없으랴. 변화물주가 물 조각배 하나를 띄워 끝없는 넓은 바다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눌러 돛대는 기울어지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공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따라 목숨이 지척이 있게 될 것이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니 이거는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쉽게 보면 손이 주홍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물은 너무 위험한데 왜 이렇게 맨날 물에 살아? 짧게 가면 이 얘기잖아. 그럼 여기 대해서 당연히 뭐 해야 돼? 주홍이 지금부터 답을 해야죠. 제가 왜 물에 사는지. 자 오른쪽으로 해서 주홍의 답이 나와요. 아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쉽게 가면 생각을 해. 내가 여기 사는데 딱 봐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약간 비판하는 얘기예요. 되게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거하면 두려워 조심한 법이다. 두려워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사람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물 자체는 위험해. 그리고 땅은 왜? 땅은 위험하지 않아. 일단 이건 깔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디디면 뭐한다, 마음이? 느긋해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위험한 곳을 처하면 두려워서 조심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나왔어 이미. 옹이 왜 물에 사느냐? 위험하지만 미리미리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땅은 위험하지 않고 그렇지만 느긋해져서 잘못하면 픽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조심한 데서 살아서 위태로움에 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은 그냥 부연적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 하물며 내배는 정해진 꼴이 없는 떠드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한 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않아. 내비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고 한들 그럼 풍랑은 거세게 있는 건 시련이죠. 나에게 시련이 있다고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쩜 될 수 있겠는가. 왜? 미리미리 내가 두려워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시련이 있어도 나는 뭐 할 수 있어?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또 물론 인간 세상이란 거대한 물결이고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과 같으니 하늘 거는 내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달렸다는 것보다 차라리 한 조각의 조각배로 말미에 부슬비슬하게 떠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쉽게 가면 인간 세상 별로야. 그래서 차라리 나는 여기 있는 게 나아.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안전할 때는 후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분이라 나중에 돌아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쉽게 보면 마음의 느긋함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훅당하는 인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은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련하를 위태롭다고 하는가? 오히려 위태로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오히려 위태로움이 없는 게 나야. 여기가 더 안 좋아. 왜? 마음의 느긋한 자를 훅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일종의 뭐야 그러면? 역발상이죠. 위험한 곳이 오히려 안전하다. 약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35번의 1. 기억은 변화무측한 특성을 가진 곳으로 세상사람이 위험하다 생각하는 공간이다. 그렇죠. 이 넓은 바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험하다 생각하는 건데 누구만? 주홍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니은은 주홍이 사는 곳과 대비되는 곳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물에 있으니까 땅은 대비되는 곳이 맞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죠. 세 번째, 디귿 조각배의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로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근데 풍랑은 뭐라고 했어? 분명히 거세게 인다고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디귿은 실현권은 맞지만 주홍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곳이죠.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뭐 할 거니까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리을에 보면 인심이란 사람의 마음이란 한바탕 든 바람이다. 그럼 인심 A, 한바탕 든 바람 B, 은유법이죠. 맞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훅당한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인간과 비교했을 때 조용히 우리 안정을 느끼는 곳이 한 조각의 조각배. 왜? 바다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흐름대로 본다면 정답 3번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조용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스스로 이걸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니까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볼 때는 작가나 또는 뭐 화자나 또는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보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뭐 한 거야? 이런 거죠. 조음 자체와 그 다음 톤 자체를 볼 때 이 사람은 의문을 제기한 거고 이 사람은 톤에게 답을 주면서 하나에 뭘 준 거야?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 깨달음이 뭔데? 다른 말로 교훈이잖아. 이 교훈이 바로 여기죠. 위험함에 오히려 사람은 뭐한다? 미리미리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필마다의 교훈은 서로 다르죠. 맨 마지막에 지금 설이라고 나왔잖아요. 설이 현대로 얘기하면 수필이에요. 그래서 설 자체가 고전 수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하나 그런데 현대시던 고전시던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수필은 붙어요. 910, 930, 923 보면 수필 자체가 그래도 한 개 정도는 무조건 나와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이런 것도 35번이 지금 밑줄이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 밑줄도 없이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용일수 때문에.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 수필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순서와 흐름과 상황을 찾는 게 좀 필요해요. 지금 아니면 사실 볼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모의고사가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짜증난 건 뭐냐면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내 배경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해석하는 게 80%는 되게 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3 때 가서 뭐 모의고사 이제 내신 좀 되니까 이때부터 좀 모의고사 할까? 안 나와요. 국어 성적. 고3 때는 맞출 수가 없어요. 고3 때 그 방대한 양을 훅 들어오는데 이걸 내신밖에 안 한 지표가 이걸 잘 대비한다 이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어쨌든 성적이 깨지더라도 아 이런 거 있구나. 영분지정은 이런 계열이구나. 이렇게 당해 보면 조금씩 덧치기가 나와요. 결국은 어차피 깨질 건데 사라지고 머릿속에서 고2 때까지 계속 배우면서 머릿속에 잔상 남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수학과 똑같아요. 수학 공식 결국 까먹긴 하는데 계속 수학 풀게 되면서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잖아. 영문지정도 지금 한 번 하고 까먹어도 나중에 영문지정 2번, 3번, 4번 하면 영문지정이 아 임금에다 그림 얘기하는 거고 어디 번에서 그림이 이제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송민고시가 몇 번이거다 생각하세요? 10,000번이거든요, 10,000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10번 깨닫게 읽고 아 이렇게 해석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은 장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아예 그가 뭐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와 하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네. 아이크 30. 자 혹시 더 질문할 거 있을까요? 농담이야 농담. 다시.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는 매영이는